안녕하세요. IM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가시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회색 경제라는 어떤 표현을 써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경기 상황 또는 어떤 정책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좀 대응이 유연하게 필요한 시장 흐름이 하반기에 좀 전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반기 그러면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가 뭘까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를 일단은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부분은 관세 협상. 관세 협상 자체가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될 건지 여부가 일단은 글로벌 경기라든지 또 물가 흐름에 상당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관세 어떤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율.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기본적으로는 10%의 그 기본 관세를 사실은 유지를 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관세율을 국가마다 부과를 해서 평균 관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건지, 저희 판단으로는 10에서 한 15% 내외에서 평균 관세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부담스럽긴 하지만 경기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어떠한 흐름 영향은 사실은 아닐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국채금리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른다라는 부분 자체는 금융시장에 계속해서 발작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또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부담들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경기 쪽에서 어떤 둔화 압력 또는 좀 심각하게 말하면 침체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지금 4.6%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떨어질 건지라는 부분이 결국 하반기 경기의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좀 불확실성 자체가 크고 사실은 잿빛과 같은 모습인데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나눠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소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상호관세 리스크 자체가 완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 물가 리스크 자체가 해소, 또 경기 연착륙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상황들에다가 미국의 연준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재개하게 되고 재정 리스크, 궁극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미국이 구조적인 재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의 어떤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정 리스크 자체를 다소는 버린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우리가 미국을 셀 US 현상으로 상당히 단순하게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의 흐름 자체는 오히려 바이 US 현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하반기의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협상, 관세율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판단한 이유 자체는 이번에 이제 미중 간 관세 빅딜에서 보듯이 미국이 무턱대고 고율의 관세를 이제 밀어붙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상품 진열대 공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에서 올 수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고율 관세를 사실은 지속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7월 또 8월에 걸친 지금 주요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 자체가 어느 선에서 일정 부분 타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 자체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들이고, 일정 부분 중국의 저가 제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성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관세 협상의 어떤 타결 쪽으로 사실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 주목해 드릴 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중국에 밀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가 사실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미국이 좀 뭐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어떤 경제를 상당히 제약할 수 있는 그러한 압박 자체를 계속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단을 갖게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더 커졌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지금 뭐 미국, 중국이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국도 이제 재정 쪽에서는 이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는,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폭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양상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중국의 재정 수지와 무역 수지의 그 합을 합해 보게 되면 적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중국의 어떤 재정 부양 능력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뭐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국을 압박했다는 것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하튼 지금 관세 협상이 뭐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됐든 간에 중국은 계속해서 내수 부양 쪽에 힘을 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재정 수지 쪽에서의 악화, 재정 건전화 자체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중국이 하나의 큰 숙제를 안게 됐다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어떤 미국이 중국의 어떤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데 톡톡한 효과를 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하반기 그 경기 흐름과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금리라는 부분, 국채 금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약이었죠. 감세한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감세 정책을 피기 위한 법안을 사실은 지금 하원 쪽에서 지금 논의 중인 사항들이고요.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게 되면 미국은 10년 동안 거의 한 4조 달러에 가까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더불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감세안이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공약이고 또 미국 경기를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어떠한 조치이지만 가뜩이나 지금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이러한 그 감세안의 어떤 부담을 사실은 안고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금리의 급등 뭐 이러한 것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이제 금리 발작, 그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을 저희는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을 좀 찾을 거로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감세안과 더불어서 각종 재정 지출 감소 또는 국채 수요의 기반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상당 부분 병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이 가시적인 성과들이 저는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 자체는 하반기에 조금은 축소되는 어떠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를 다소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과는 달리 그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만약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2022년에 9월이죠. 그때 이제 영국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났던 이 트러스 쇼크 자체가 미국에서 계속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에 상당한 경기 침체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조금은 재정 수지 적자 축소를 기반으로 한 국채 금리 안정 또 국채 수요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확대될 어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당히 안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관세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진척이 된다라고 하면 9월 정도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편에서는 국채 금리의 어떤 추가 하향 가능성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조건이긴 하지만 시나리오상으로서 상반기는 셀 US였다고 하면 하반기는 바이 US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 자체는 연준의 양대 책무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 물가와 이 실업, 고용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두 개 다 안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역시 관세 협상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전제 조건으로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는 순탄하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물가도 예상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압력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고용시장도 그렇게 보면은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통지수,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이 합한 합 자체가 여전히 횡보 흐름을 계속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경기의 어떤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주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고용시장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규제를 하면서 국경을 강화하면서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입이 상당히 급감을 한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으로 하여금 공급 부족을 사실은 유발시키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노동시장 자체가 뭐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아주 과열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공급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실업 상태, 실업률 자체는 그렇게 튀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갈 수 있는 것들도 미국 경기의 어떤 흐름을 좀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경기의 어떤 경기를 우호적으로 보는 특히 뭐 제가 뭐 바이 USA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희가 또 지난해 말에 올해 전망을 하면서 미국 경제 예외주의 현상은 지속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그 무형 자산 투자 사이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신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R&D라든지 뭐 AI 투자 이러한 것들 자체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강조드렸는데 그러한 흐름이 여전히 지금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정 투자 중에서 소위 말하는 무형자산 투자, 우리가 그 GDP 개정상에서는 지식재산 색산물 투자로 대변되는데요. 그 비중 자체가 여전히 미국은 설비 투자보다 높은 상황들이고 그러한 흐름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경기를 지탱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기술주 자체는 약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그 산업 생산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테크 부분 자체는 여전히 생산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도 말씀드리는 이러한 그 AI 관련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이 되면서 하이테크 쪽에서의 생산 흐름 자체는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캐즘 현상, 일시적인 어떤 수요 둔화로 인해서 보급률 자체가 상당히 정체가 됐었는데 사실은 AI 같은 경우는 이 캐즘 현상 자체가 사실상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캐즘 현상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캐즘 현상이 없이 이제 보급률 자체가 상당하게 왕성하게 이제 결국 이제 크게 늘어나던 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에도 기여를 하고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AI 사이클 보급률과 관련돼서 상당히 저는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 뭐 많이들 사용하셨겠지만 지브리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인들도 모두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AI에 익숙해졌다라는 부분 또 거기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그 주요국에서도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자체, 뭐 우리나라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막대한 AI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사이클 자체가 계속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미국이 상당한 수혜를 계속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물가 안정, 또 고용시장, 투자 사이클, AI 사이클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반기에 뭐 이 관세 리스크 자체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 예외주의 현상, 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한 바이 US 현상 자체는 사실은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국 경제는 사실은 이제 뭐 이것도 역시 또 관세 협상에 사실은 달려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은 관세 빅딜 자체가 있었고, 뭐, 양국이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관세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중국 성장률 자체는 높아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원동력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GDP 개정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순수출 기여도 자체가 상당 부분 예상보다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 그 지출 항목 중에서도 순수출 기여도 자체가 성장을 사실 견인해 왔었는데 결국 관세 협상 자체가 뭐 원만하게 타결된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 수출 자체가 예상했던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벗어나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중국 경제가 다시 뭐 강한 모멘텀을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은 좀 회의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수출 경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중국이 지금 안고 있는 내수 부진 현상 자체에서 탈피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재정상 뭐 계속해서 재정을 투여를 하고 있지만 재정을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기에는 지금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재정은 계속 쓰긴 하겠지만 그것이 경기를 막는 차원이지 경기를 끌어올리는 차원의 어떤 재정 부양 정책은 아닐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들, 또 최근에 중국이 여러 가지 좀 뭐 돈풀기 정책을 하고 있지만 돈이 사실 돌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동성 함정에 사실은 빠지면서 사실상 돈이 정체가 되는,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뭐 이것이 기업 투자라든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통화 유통 속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뭐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이전처럼 강한 중국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도 이 업종별로 차별화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딥시크로 대변되는 중국의 AI 산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신산업 쪽에서는 상당 부분 성장의 모멘텀인 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중국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이러한 흐름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뭐 아시아에서 대만을 제치고 이러한 그 AI라든지 이런 신기술 사이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약 관세 협상 자체만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올해 중국의 테크와 관련된 쪽에서의 업종은 상당 부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반면에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좀 그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갖기 어렵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달러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달러 흐름 뭐 지금 상반기에도 좀 보셨겠지만 하반기에도 완만한 약세 흐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계속 피는 상황에서 사실 그 관세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주요국의 그 통화 절하를 사실은 용인하기는 어려울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화 절상을 사실은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의 달러 약세, 또 나머지 국가는 오히려 좀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통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강세를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재정에 따른 부담들, 뭐 앞서 이제 재정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하반기에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당분간 이 재정에 대한 문제가 달러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달러에 있어서 약세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재정 수지를 적자라든지 재정 건전을 위해서 긴축적인 어떤 재정 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금리가 급등할 거고요. 그것은 미국 경제 침체로 가기 때문에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고, 또 너무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핀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위험 자산의 어떤 선호 현상 뭐 이러한 것들로 이어지고, 또 미국의 재정 수지의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 자체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달러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는 달러가 강세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좀 하반기에도 완만한 달러 약세를 보고 있고요.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제2의 프라자 합의와 같은 어떤 급격한 그 달러의 어떤 재편, 이거는 가능성이 일단은 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달러의 어떤 패권 자체를 기본적으로 놓기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완만한 정도의 어떤 달러 약세를 추구할 뿐이지, 뭐 급격한 그 제2의 프라자 합의, 그거는 아마 미국이 정말 그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뭐 극단적인 선택의 카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 그러한 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세계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혼란을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 통화, 특히 위안화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절상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원화 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각국이 지금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완화책을 계속 필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는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상당 부분 늘어나는 효과를 사실은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하반기에도 자산 시장에는 유동성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뭐 지금 KDI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8%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한 사항들이고요. 지금 국내 내수 경기 부진 현상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이 관세 협상이 우려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약화되면서 수출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버텨나갈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국내 경기 자체를 끌고 가는 힘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내수의 어떤 부진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계속 어떻게 보면 약화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 뭐 관세 협상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결국 1%를 넘지 못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저는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저희가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당사가 보고 있는 건 한 0.7%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소는 조금 하반기 어떤 정책이라든지 관세 협상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저희가 그래도 6월 이제 초에 이제 조기 대선 이후에 이제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신정부의 어떤 정책 효과가 과연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가 뭐 남아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과거 이전에 한 네 차례의 사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당시의 어떤 흐름을 조금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신정부의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사례입니다. 뭐 박근혜 정부 당시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출범을 하면서 뭐 다음 분기에 성장률이 약간은 좀 제고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반면에 이명박 정부라든지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정부 효과가 전혀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또 주식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신정부 효과라는 부분 자체는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신정부 효과가 전혀 최근에 네 차례의 사례를 보게 되면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이 코스피의 뭐 한분기지만 상승 효과 자체도 당시에는 상당 부분 그 반도체 호황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신정부에 대한 효과 자체를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신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대규모 AI 투자인 부분들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마 신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규모 2차 추경이 실시될 거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AI 투자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특히 내수 경기와 관련돼서 워낙 상반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뭐 강력한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나온다면 내수 경기에 다소는 회복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화마저도 조금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우려보다는 내수 경기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지금의 어떤 성장률, 지금 보고 있는 올해 성장률을 다소는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저는 좀 작용할 것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그래도 좀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률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신정부 효과가 일부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반기 국내 경기 총평을 내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달러원 환율과 관련돼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달러원 환율 자체도 완만하지만 하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1350원대 이하로 다소 일시적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상경도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여러 가지 제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1350원 정도가 뭐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 그 하반기에 달러원 환율의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 또 달러의 어떤 급격한 어떤 약세 흐름에 따라서 뭐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 또는 뭐 1200원대까지 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 국내의 어떤 제반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한 1350원 정도가 올해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저점 수준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올 하반기 국내외 경제를 좀 좌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와 또 환율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나마 하반기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